일단은 기업이익 전망치가 매우 좋습니다. 작년에 한국의 영업이익이 한 300조 정도 됩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400조를 넘어간다. 이런 부분이 작년 9월달, 10월달에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함에 있어서 분명히 영향을 주긴 줬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미국도 정책적으로 좀 버티게 만드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올해는 확장 재정 정책이 핵심이다. 네. 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작년에 통과한 법안이 있습니다. OBBBA라고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대규모의 감세 정책이고요. 그 규모가 무려 5천억 불에 달합니다. 네. 이게 이제 소비하고 투자를 다 중점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고요. 네, 월간 투자 전략입니다. 오늘도 박희찬 센터장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월이에요. 네. 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네, 복 맞아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은 한 해였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해 어찌어찌 한 달 지나다 보니 한 1년이 다 끝나버렸고 이제 또 네.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물론 월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이게 시장 보는 관점에서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 번쯤 끊어서 짚어가기에는 또 그만한 핑계가 없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맞습니다.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신년 시작하면서 올해는 어떤 걸 봐야 할지 또 이번 달은 어떤 걸 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은 저희가 시장을 보면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건 어쨌든 미국 시장이고 네. 또 미국 시장 안에서도 이제 시장이 돌아가는 패턴을 이해하려면 펀더멘탈 그리고 수급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돈의 흐름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할 텐데 일단은 미국의 경기 상황 펀더멘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보면 네. 사실 먹고 살기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많죠. 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많이 떨어져 있고 중간 선거 앞두고 네. 그래서 지금 경기 측면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그에 대한 질문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예, 사실 미국이 지금 펀더멘탈리 갖고 있는 약점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이제 일자리 관련된 걱정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네. 있고, 그래서 사실 연말에 소비가 그런대로 버티긴 했습니다만 해마다 나오는 얘기가 소비가 이제 꺾인다, 맞아요. 이런 것들이고 실제 올해도 이제 그럴 리스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미국 경제에 대한 생각은 올해도 대략 2% 성장세는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대로 나쁘지 않은 경제 네.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일단 전망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결국은 정책적인 노력들이 올해는 더 강화된다. 특히나 이제 올해 또 중간 선거가 있고 네. 방금 지지율 얘기도 나왔지만 네. 그걸 최대한 버티기 위해서 어떤 그런 노력들을 더 강화할 것 같습니다. 미국도 정책적으로 좀 버티게 만드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미국의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올해는 확장 재정 정책이 핵심이다.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작년에 통과한 법안이 있습니다. 이름이 OBBBA라고 해서 B가 두 개인지 B가 세 개인지 헷갈리죠. 네. 굉장히 어려운 법안인데 네.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 대규모의 감세 정책이고요. 그 규모가 무려 5천억 불에 달합니다. 네. 이게 이제 소비하고 투자를 다 중점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고요. 5천억 불이면은 미국 GDP의 이제 거의 2%에 달하는 네. 그 정도의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풀려 나오는 것에 따른 성장력 유지가 올해는 충분히 기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감세의 정책으로 그러니까 강력한 재정을 통해서 좀 경기를 버티게 만드는 역할을 충분히 해줄 거다라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성장률은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펀더멘탈 측면에서 그러면 일단은 인위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좀 버티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면 돈의 흐름은 어떠할 것인가 그에 네. 대한 판단도 이제 투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유동성 정책, 우리 통화 정책 측면에서도 네. 어쨌든 경기에는 조금이라도 더 친화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동성 여건은 좀 여유롭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저희는 평가를 하고 네.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연준이 금리를 조금 더 인하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만 보더라도 괜찮고요, 상황이. 지금 미국의 은행권들이 지금 현금 자산을 좀 줄이고 있고요. 네. 예금 들어오는 것보다 대출을 더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관련된 또는 뭐 관세 정책 관련된 부담감들이 조금씩은 완화되면서 네. 이런 어떤 유동성을 조금 더 돌리는 이런 액션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에서는 당장 금리 인하에 좀 부담은 느끼고 있는데 또 유동성을 또 풀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네,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뭐 RMP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단기채를 매입하겠다고 해요. 월간 뭐 네. 400억씩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연준에서는 QE가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아무리 단기 자금 시장을 겨냥한다고 해도 그 돈이 단기 자금 시장을 안정시키게 되면 결국은 잉여 유동성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실상의 QE가 다시 재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건들이 결국은 실물에도 그렇고 금융시장에도 그렇고 다 이제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준이 뭐 어찌됐든 사실상의 양적 완화로 읽힐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시중은행들도 돈을 푸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하다 보니 이제 돈은 많아질 것이다라는 네. 관점. 지금 이제 뭐 경기도 어쨌든 버틸 것이고 돈도 더 풀릴 것이고 그렇게 보면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올해도 나쁘지는 않겠다 미국 시장 뭐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러면 거기서 자산군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를 보면 사실 어쨌든 금리가 인하되면서 특히 단기채 중심으로 고점 대비 많이 좀 떨어진 채 이제 지난해를 마무리 지었죠. 그렇죠. 예. 요게 계속되면서 채권 투자에 대한 매력을 조금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할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채 금리가 작년 연초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는 낮아지는 흐름이 네. 맞긴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9월 달부터 금리 인하가 다시 재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3번 연속 또 인하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재밌게도 그 3번 인하하는 구간에는 미국채 금리가 더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금리 인하를 일부 이제 선반영한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실제로 금리 인하가 전개되면서 시중 국채 금리가 안 떨어진 이유는 결국은 이렇게 유동성 여건이 괜찮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확장 재정 정책도 동반되는 상황이니 인플레이션은 결국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좀 부담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반영돼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더 내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시장은. 그렇죠. 그래서 연준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사실상의 QE는 뭐 하기도 하지만 네, 네, 네. 기준금리를 계속 낮추는 액션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미국은 큰 틀에서 고인플레 고금리가 조금씩 고착화되는 양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주목하는 바는 미국의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잘 안 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과거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는 한 단계 높아진 레벨이고 네. 상태에서 유지가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고인플레 고금리가 어느 정도 좀 고착화되는 그런 흐름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는 멈춰 있는 수준 자체를 조금 높여서 봐야 한다라는 관점이신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 자체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본다면 이제 여전히 주식 쪽이 상대적인 매력은 더 높다라는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주식 중심의 자산 배분을 갖다가 네. 권유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난 3년 동안 계속 주식 중심의 마켓이었고 네. 사실 뭐 길게 봐도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차트가 이제 그걸 잘 네.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이 기대 수익이 높은데 혹시라도 한번 크게 흔들리고 크게 흔들린 여파가 오래 가면 어떨까라는 게 이제 걱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지난해에도 3, 4월 달에 미국 주가가 급락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뭐 몇 개월 내에 바로 회복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단기 변동성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그 정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큰 변동성은, 그러니까 오래가는 변동성은 올해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은 그렇게 어떤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기회는 많지 않다. 반면에 주식은 변동성 리스크가 제한된 가운데 그래도 조금 더 괜찮은 두 자릿수의 수익률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해가 올해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미국 주식 안에서 조금 더 좁혀서 봐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연말 되면서 계속해서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네. 올해도 역시 미국 주식을 보는 관점에서는 그 안에서 여전히 좀 좁혀서 봐야 한다라는 입장이신가요? 어쨌든 기회는 계속해서 AI. 물론 리스크도 AI한테 있고, 그렇죠. 둘 다 네. 이제 AI가 이제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의 기업 이익의 추이를 보면은
AI 테마만 올라오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계속해서 AI 중심을 일단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한 주목하는 바는 뭐냐 하면 AI 내에서도 이 밸류에이션의 어떤 변화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이제 과거에 주목받았던 것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는 뭐 엔비디아도 있고 물론 뭐 아마존도 있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는 알파벳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게요. 예, 알파벳이 이제 항상 PER이 뭐 10배도 그러니까 뭐 15배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방금 전에 열거했던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거의 다 붙어버렸습니다. 네. 20배 후반 수준에서요. 예, 그래서 이 AI 쪽에서 수익 모델을 갖다가 우리 고객들한테 투자가들한테 조금 더 이제 설득력 있게 어필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알파벳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클라우드 마켓이나 또는 광고 매출이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 잘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알파벳과 엔비디아 중심으로 이 AI 생태계의 변화를 갖다가 주시하면서 관련된 투자를 계속 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주식시장은 잠깐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으나 추세 이탈에서 그거를 고착화시키는 흐름은 아닐 거다라는 게 이제 큰 틀에서의 입장이시고 그 안에서 AI를 여전히 보되 범위는 좀 좁혀서 네. 이제 말하자면 뭐 엔비디아, 알파벳 같은 기업들을 네.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네. 볼 것 이야기를 주셨고 미국 얘기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중국으로 넘어가 보죠. 저희가 이제 또 전략적으로 보고 있는 게 중국 시장이기도 네,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중국이 이제 우리 투자가들한테 작년에 사실 시장 전체적으로는 30% 가까운 네. 시장의 수익률을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중국 투자로부터 많이 성과를 거뒀다?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지는 맞아요. 그게 타이밍 이슈가 계속 있어가지고 중국이 참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작년 또 연말에는 또 그렇게 모멘텀이 좀 좋지가 않았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중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매크로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기업 이익에 대한 전망치도 그렇게 뭐랄까요, 되게 주식을 투자하기에 좋은 방향으로만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기업 이익 전망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크로의 나쁜 부분을 기업 이익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부동산에 안 좋은 게 소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펀더멘털만 보면은 되게 이제 좀 뭐랄까요, 좀 조심성이 필요한 마켓이지만 결국은 중국은 이 내수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동성도 풀릴 것이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이구환신 이런 정책들도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주식을 좀 더 부양함으로써 내수를 살리는 그런 방향성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정책적인 어떤 선택은 주식 쪽에 조금 더 계속해서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런 방향성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지원을 기대하면서 중국의 이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되는 그런 과정은 작년에도 있었고 네. 올해도 계속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오버웨이트 의견을 기술 성장주 중심으로 네. 저희가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지난해 워낙 뜨거웠던 시장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고 네. 올해를 시작하면서도 뭐 첫 거래일, 두 번째 거래일 다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일단은 분위기가 좀 이어질 것 같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기업이익 전망치가 매우 좋습니다. 네. 다른 어떤 지역보다 지금 좋은 상황이고요. 작년에 한국의 영업이익이 한 300조 정도 됩니다. 네. 올해 영업이익이 400조를 넘어간다, 지금 420조까지 지금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30% 그러면은 넘게 네. 40%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작년 뭐 9월 달, 10월 달에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함에 있어서 분명히 영향을 주긴 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여전히.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 이 420조 정도의 네. 이 영업이익 전망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일단은 연초 상반기 좀 좁혀서 이제 1, 4분기 정도의 네.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그 중심에 일단은 반도체가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년의 전체적인 시계로 보면은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 너무 높아진 상황이라서 그러게요. 이쪽과 관련된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서 마켓의 변동성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라고 일단은 이 부분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이익 성장의 정도를 시장의 상승이 다 반영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뭐 시장의 방향 자체는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고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주셨어요. 다만 이제 한쪽으로 좀 너무 쏠려 있다라는 부분은 달리 보면 이제 리스크가 될 수도 네. 있다라는 건 염두에 두고 시장을 좀 연간으로 보자라는 이야기 주셨고 주식뿐 아니라 상품 쪽도 특히 귀금속, 뭐 산업금속 중심으로 굉장히 뜨거운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 연말에는 이제 또 뭐 금, 은, 뭐 플래티넘 할 것 없이 증거금 인상과 맞물려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또 보여주기도 했는데 네. 이쪽에 대해서는 사실 금은 저희가 계속 그쵸? 고해 왔기 때문에 네. 어떤 의견이신지 점검을 좀 해볼게요. 네, 일단 우리 이제 자산 배분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 중심 말씀드렸고요. 네. 채권의 메릿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채권의 메릿이 떨어진다고 얘기할 때 한 가지의 또 약점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진국 정부가 부채 관리를 너무 좀 느슨하게 한다는 네, 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채가 너무 많이 찍혀 나와요. 신용등급도 강등 리스크가 계속해서 네.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연기금, 글로벌 연기금들의 뭐 자산 배분의 환급률, 주식 채권 6대4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채권의 40%의 가치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골드 같은 거 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전통적인 자산 배분보다는 조금 더 낮게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를 대체해서 골드나 이제 일부 스토리가 있는 원자재 가져가시는 것을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계속 골드 계속 추천드리고 있고요. 근래에 이제 금이 되니까 또 은이 이제 그러게요. 가격이 막 난리를 치고 막 네. 예, 그랬고, 예, 보시는 대로 이제 금은 가격 비율이 최근에 급락했어요. 은값이 하도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네네. 사실 이제 금은 가격 비율만 보면은 이제 은의 메릿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은이 약간 스토리가 있어요. 은도.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히토류도 이제 강조를 드렸었는데 맞아요. 미국이 은도 이제 지금 전략 자원으로 분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의 이 어떤 광물은 중국에서 나오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또 이제 가공하는 건 또 중국에 다 몰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이제 히토류와 마찬가지로 은에 대해서도 이게 수출을 통제하는 네. 조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은값도 꽤 괜찮은 그러니까 변동성은 당연히 클 건데 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은값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지난해 말에도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전략적 자원, 뭐 히토류 관련해서 봤던 스토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좀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는 관점에서 변동성은 염두에 두되 방향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자라는 네.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 앞서 이제 채권의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선진국 정부들의 이 부채에 대한 관리가 느슨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걸 반영해서 사실 금이 계속 오르는 동안 달러는 지난해 연간으로 봤을 때 인덱스 기준 9%가량의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죠. 네. 어떻게 보세요? 달러 방향성은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좀 변화가 생길 걸로 보시나요? 일단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달러 약세콜이 조금 더 많아 보인다라는 걸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예, 방금 이제 우리 진행하실 때 그 달러가 작년에 좀 하락을 했다 네. 하셨지만 사실 하락한 건 상반기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거의 떨어지지를 네. 않았고요. 사실 달러가 조금 약했을 때 이거를 받쳐준 통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로화예요. 네. 예. 그러니까 환율은 어느 한쪽이 약해지면 어느 한쪽은 무조건 강해져야 되거든요. 상대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달러 약세는 유로화에 강세하고 같이 진행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상관관계 무려 98%에 달하는 예, 엄청난 숫자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게 달러 약세에 대한 어떤 전망을 지지하기에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유로화가 달러 대비 계속 강해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반론처럼 제시한 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차트입니다. 네. 미국하고 유럽의 경제 규모 격차가 계속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성장률이 1년에 1%포인트씩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림 보시는 대로 2010년대에도 1%포인트 차이 나고 그러네요. 2020년대에도 1% 여전히. 이상의 차이가 네.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로화가 계속 강해진다라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긴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많이 하기도 어렵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는 있다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달러 원 환율이 우리가 이제 초미의 그러게요. 관심사인데 맞아요. 저희는 사실 한국의 제조 경쟁력 이슈가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로 가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다른 통화 대비. 그러니까 네.
이 달러를 제외한 제3통화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원화의 상대 약세는 계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약하지 않은데 별로 원화의 상대 약세가 계속된다는 얘기는 달러 원환율이 잘 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걸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0원대 중반 후반 수준의 환율은 계속될 가능성이 저희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투자에 있어서 환 리스크는 그렇게까지 우려할 바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개입으로 이제 조금 떨어뜨리고 잡아놓는 모습이 연말에 특히 강하게 보여지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방향성을 가지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 주신 것 같아요. 원화의 구조적인 약세의 흐름은 일단은 유지된다라고 네. 봐야 할 것 같다라는 관점. 이제 정리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저희 미국 주식 그 안에서 범위 좀 좁혀서 보자라는 이야기 드렸고 채권보다는 주식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중국 역시도 이제 시간에 대한 인내심을 좀 갖고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함께 드렸어요. 한국은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건 부담이지만 여전히 방향성은 유지될 것 같다라는 의견과 금 그리고 은도 함께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 드렸고 네. 해서 뭐 어떻게 연초 들어서면서 큰 변화가 있을지 시장 보시는 뭐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사실 네. 이야기만 쭉 들었을 때는 별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긴 한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어쨌든 주식 중심의 네. 포트폴리오 계속 유지를 하시고 채권보다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자재, 골드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비중을 가져가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가시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분산된 ETF 포트폴리오 계속 네. 제시 드리고 있고 또 올해는 또 이번 1월 달에는 또 변화가 없거든요. 기존 네, 대비해서. 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분산해서 가져가시면 좀 뭐 괜찮을 거예요. 계속.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인도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작년에 조금 안 좋았었는데 네, 네. 예, 다시 좀 리바이벌하는 그런 마켓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인도 얘기까지 네. 포함해서 얘기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2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박희찬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